가뭄이 계속되던 1893년 5월의 어느 날 66의 노인이 자식벌 되는 군수에게 간청했다. 지금은 3년째 가뭄입니다. 게다가 전에 없던 물세까지 내라 하시면 저희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부디 고부 농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조선시대 하늘과 같았던 지방관의 권한. 젊은 군수는 감면 대신 곤장형을 내렸고 피투성이가 된 노인은 한 달 만에 죽었다. 아비가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또한 군수를 찾아 애원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부조리의 나날. 결국 아비를 잃은 사내는 붓 대신 죽창을 들고 역사로 걸어간다. 곤장에 맞아 죽은 노인의 아들은 녹두장군 전봉준. 부친의 탈상도 채우지 못하고 그 또한 아비처럼 불행히 죽었다. 설상가상, 전봉준의 묘는 그저 흙더미를 쌓은 허묘다. 교수형 뒤 시신은 아무도 모르게 버려졌기 때문이다. 시골 선비 전봉준의 삶은 어쩌다가 이리 불행한 최후를 맞았을까? 굉장히 가난한 아주 평범하게 소시민으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글을 안다는 것, 그런 얘기가 있죠. 지식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진다. 글을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근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전봉준. 평범한 민초에서 당대의 영웅이 됐지만 개인으로서의 삶은 결국 비극이었다. 시신은 유기됐고 가족들은 죽거나 숨어 살았으며 결국 대가 끊겼다. 이 모두 멸족의 화를 각오하고 역사의 길을 선택한 그의 운명 때문이다. 역사학자 E.H. 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만 130년 전에 전봉준이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니까 그 힘들게 살았던 농민들의 삶이 막 저절로 떠올라가지고 그런 때는 막 가슴이 어떤 때는 뭉클할 때가 있죠. (130여 년) 전 전봉준은 이 배들평야를 지나 강가로 걸었다. 신임 군수의 강요로 만들어진 만석보. 전에 없던 물세를 왜 내야 하는지 보고 또 봐도 전봉준은 납득할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몇만 양을 주고 이 고부군수를 사가지고 왔으니까 임기 내에 빨리 뽑아야죠.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도 그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토목공사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토목공사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가야 하니까. 기존에도 물을 대는 보는 있었지만 물세라는 건 없었다. 농민들이 힘을 합해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민보 아래 조병갑은 만 가마니,
즉 만석의 쌀을 수확한다는 만석보를 만들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설상가상, 받지 않겠다던 물세는 거짓말이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던 군수 조병갑. 그가 한양 땅에서 멀리 고부까지 온 건 순전히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나주 다음에는 컸을 거예요, 여기가 땅이 넓고,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지고, 바로 옆에가 이제 부안이나 고창으로 인해 가지고 서해바다에서 나오는 물산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서로 오려고 했었는데, 고부군수 이제 조병갑이의 걔가 누구냐, 조대비의 조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조 판서를 지냈던 심상훈하고 사돈이었고,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여기를 온 거예요. 지금이야 작은 면 단위지만 조선시대의 고부는 아무나 벼슬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자식이 벼슬을 얻어 호남 땅에 가면 좋겠다는 것이 당대의 노랫말이 될 정도였다. 무지랭이 농민이 생사를 하소연한들 고부군수 조병갑의 귀엔 들어올 리가 없었다. 당시에 3년 동안 내리 가뭄이 3년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물세를 받게 되니까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 김도삼, 정익서 그런 사람들이 고부 관아에 와가지고 탄원서를 만들어가지고 물세를 감면해달라 했어요. 감면해주기는커녕 이 고부 관아터에서 곤장을 내려쳐가지고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등창이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조병갑에게 간청한 이들 중엔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도 있었다. 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과 죽음의 공포였다. 조병갑의 학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 아버지가 태인 현감을 지냈었거든. 그게 자기 아버지의 영세불망비를 세운다고 고부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해보니까 남는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조금을 더 받으려고. 아버지의 비석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또 모친상을 구실로 돈을 걷었던 조병갑. 이는 고부 옆 태인에서 부정한 맛을 먼저 본 아버지 조규순의 영향도 있었다. 꼼꼼한 선행학습과 기발한 응용력, 탐관오리 조병갑의 등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채찍만 있진 않았다. 권력에 순응하면 주색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병갑에게 줄을 선 고부의 아전과 토호들. 그들은 조병갑과 함께 향연을 누렸다. 첩도 있지만 지방에 가면은 원님이 있는 곳에는 대체적으로 기생들이 있었어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마음껏 그 탐욕을 일삼으면서 논의했던 곳이 바로 이 군자정이죠. 1893년 11월 15일 부친을 여인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봉준은 군수 조병갑에게 또다시 정식 진정서를 제출한다.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에도 울분을 사기며 당대의 절차를 지킨 전봉준.
결국 곤장을 맞고 쫓겨난 그는 드디어 이곳 송두호의 집에서 죽음을 각오한다. 동학농민혁명 거사를 담으며 사발통문을 작성한 지 그렇지요. 여기 이렇게 나처럼 걸터 앉아가지고 서로 같이 둘이 담소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사발통문을 작성하자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부조리를 거부한 전봉준과 20여 명의 사람들. 서울까지 진격한다는 문서에 이름을 썼다는 건 멸문지화를 각오한 유언장이나 다름없었다. 목숨을 넘어선 거사였지만 계획은 보류된다. 사발통문이 작성된 직후인 11월 말, 조정에서 조병갑을 익산군수로 발령냈기 때문이다. 익산으로 옮겨갔으나 조병갑의 힘은 조정을 능가했다. 후임 고부군수로 5명이나 천거됐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모두 고사한다. 한양에서는 왕실과 조씨 가문이, 전주에서는 전라감사 김문현이 그의 뒤를 도왔기 때문이다. 결국 1894년 갑오년 정초, 조병갑은 한 달 만에 고부군수로 재임된다. 끝없는 탐욕과 공작, 그리하여 조병갑을 즉각 처단하려던 사발통문의 거사는 근 2달 만인 갑오년 1월 10일에야 때를 만난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병갑은 재빨랐다. 당일 새벽,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찾았지만 조병갑은 변장을 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피신한 뒤였다. 조정에서는 사태를 해결하려 이용태를 보낸다. 하지만 그와 관군들은 농민들을 잡아들이고 부녀자를 겁탈했으며 방화의 재물까지 약탈했다. 이름만 다를 뿐 그는 또 다른 조병갑이었다. 결국 3월 20일 수많은 조병갑과 싸우기 위해 전봉준은 호남의 동학 지도자들과 무장해서 농민전쟁을 선포하고 그 중심에 선다. 전봉준은 사실은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서당 훈장은 노릇을 했었고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삼국지에서도 사실 관훈장이 있고 그 대단했던 장비가 있는데 유비가 허약한 것 같지만 유비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인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지에서도 유비가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전봉준이 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을 어느 시기에 만나느냐 사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손화중이나 최경선, 김덕명 그런 사람들을 터에서 만나면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동학농민혁명의 실마리가 됐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졸업반인데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을 각오를 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무장에서 수천 명으로 시작된 농민봉기가 엿새 뒤 백산에선 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신혼 입은 농민군들 10,000명이 모였잖아요. 서 있으면은 백산, 죽창을 들 농민군들이 앉아 있으면 죽산. 그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동학군들이 처음으로 군사 대열을 만듭니다. 누구는 무엇을 맡고 누구는 무엇을 맡고, 그러면서 전봉준을 총대장, 그다음에 총괄령 손아중, 김계남,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백산 창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4대 강령을 발표했던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영을 제대로 갖췄던 데가 바로 백산이기 때문에 백산이 동학농민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곳이죠. 여기까지 온 것은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는 데 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목을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 백성들이여,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맨손에 죽창으로 일어선 민초들. 그들의 첫 번째 싸움은 정읍 황토현에서였다. (1894년) 갑오년 음력 4월 7일 동학농민군들은 1000여 명이 넘는 전라감영군을 상대로 승리한다. 올해 처음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바로 이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다. 감영군하고 보부상하고 합쳐가지고 한 2,000여 명이 됐다는데, 전봉준이나 손아중이나 최경선이나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잖아요. 여기서 매부 고고 있다가 감영군을 그냥 불시에 습격해가지고 크게 이긴, 동학농민혁명에 가장 크게 이긴 전적지가 바로 이 황토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이제 고창에 가서 은대정이라는 악질 토호를 징치하고, 그 다음에 영광, 불갑산 쪽으로 해가지고 나주로 해서 장성에서 또 황룡강 싸움에 큰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장성 갈제를 넘고, 그래가지고 삼천을 지나가지고 전주 장날 무혈 입성에서 그 단초를 제공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이 황토현입니다. 연전 연승. 전봉준과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전라도의 중심인 전주로 향한다. 그 과정에서 전봉준은 엄격한 군령을 내린다. 바로 동학농민군이 지켜야 할 약속 사항과 12조 개군호령. 전봉준은 백성의 목숨과 재산, 나아가 사람의 도리까지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음력 4월 27일 오전 10시 용머리 고개를 넘어온 전봉준과 농민군은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에 무혈 입성한다. 장날이었는데 농민군들은 장군들의 섞여가지고 들어가니까 군졸들이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래가지고 무혈 입성해버린 거예요. 싸움도 없이. 그러니까 이 전주성을, 전주 이시의 관양이라고는 전주성을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민심들도 그 당시는 동학농민군 편이었었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이 전주성 안에 있고, 관군은 나중에 홍계운이 거느린 관군이 완산칠봉에다 진을 치고 이곳에서 아주 접전이 벌어지죠. 풍남문을 지나 전라감영을 차지한 전봉준과 동학군. 조병갑의 뒤를 봐주던 전라감사 김문현은 이미 주랭랑을 친 뒤였다. 호남의 중심을 차지했지만 전봉준은 농민군들에게 더욱 진중히 행동할 것을 명한다. 이는 전봉준과 동학군 스스로가 그 백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모를 심을 때였었어요. 모내기 시절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사실 자기들이 돌아가 가지고 모를 심지 않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한 해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모내기 철이라 그래서 전부 다 되돌아가고자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동학 농민군들의 순회들이 또 복잡하고, 그리고 또 홍계운의 부대도 정말로 복잡했고, 그 상황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전주 화약이 맺어졌습니다. 또 다른 생존. 사실 밥이 한울이잖아요. 밥이 한울이고. 불과 몇 개월 사이 전봉주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10,000명이 넘는 농민군의 생사와 그 피부치들의 운명마저 그에게 달린 상황이었다. 생사의 전투와 치열한 협상이 반복된 전주성의 낮과 밤. 마침내 전봉준과 지도부는 결단을 내린다. 동학농민군들의 신변 보장을 전제로 탐관오리의 처벌, 신분제 철폐 등 혁명적 내용이 포함된 피해정 개혁안의 합의에 이른다. 자, 이제 우리 백성들의 뜻을 아래와 같이 전한다. 그렇게 동학농민혁명군은 전주성 점령 열흘 만에 해산한다. 해산 직후 전봉주는 가족들을 만났다. 아내와 시집간 딸, 어린 아들들을 2달 만에 얼싸안았다. 넷째,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한다. 다섯째,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앤다. 여섯째, 백정들만이 쓰는 모자를 없앤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다시 가족과의 이별을 택한다. 혁명의 실행을 위해서였다. 정말로 큰일이죠. 우리가 오늘날은 전부 다 양반들이 참 많다 하지만 양반은 사실 피라미드형이거든요. 양반은 불과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쌍놈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고한 지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노비나 양민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것이 조선왕조 500년 내나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관과 민이 합쳐가지고 정치를 주관하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의 효시가 된 것이 바로 집강소의 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강소라. 혁명의 거점이었던 집강소. 유일하게 남은 김제 원평의 집강소는 그 의미 또한 특별하다.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니까 백정 출신의 그 동록계가 자기 원평 대접주한테 이 집을 헌납하면서 이곳에서 집강소를 열어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전라도에 53개 군현에 집강소가 설치됐었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평등한 세상, 동록계의 꿈. 동네 개 취급을 받았던 조선의 백정 동록계. 그의 한과 꿈이 새삼 부각된 건 130여 년이 지난 후인 2017년의 일이다. 죽음을 각오했던 전봉준의 용기와 더불어 동록계와 같은 백성들이 함께 일어섰기에 역사의 한 줄로 남게 된 것이다. 호남의 민초들로 시작된 가보년 동학농민혁명. 이제 녹두 장군의 길은 전국을 넘어 세계사적 사건으로 확대된다. 피를 머금은 혁명의 얼굴. 전봉주는 그 잔인하고 거대한 역사와 마주한다.